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단톡창에 이런 거 올리지 마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은 거는 개인톡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4년이지만 2023학년도의 마지막 한국사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동안 한국사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에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수능을 보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수능에서 한국사는 필수 응시이고 통일 관련된 부분은 19번이나 20번 문제에서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기말고사 끝난 지도 한참이 지났지만은 그래도 이 부분 수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수업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별로 많지 않아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남북 간의 적대적인 긴장 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자, 특히 남한의 이승만과 북한의 김일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모두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기 독재에 이용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통일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패턴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독재 정권이면은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자신의 독재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독재 정권 시기에는 남북 간의 관계가 얼어붙고 긴장 관계가 대립 고조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러다가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민간 차원에서부터 평화 통일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요,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평화 통일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패턴이 통일과 관련된 역사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승만 정권 시기에는 긴장 관계가 유지되다가 4.19 혁명 이후에 민간 차원에서부터 평화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남북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회담 같은 것들을 추진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평화 통일의 방안이 민간 차원에서 제시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4.19 혁명으로 세워진 장면 내각 정부의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 평화 통일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선 경제 건설, 후 통일 정책을 제시하면서 통일 논의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박정희 정부에서는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려면은 자본주의, 공업화를 이루어야 된다. 공업발전, 경제발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선건설, 우선 경제발전을 이루고 후 통일, 통일은 나중에 논의하자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막는 것을 제1의 국시 가장 우선해야 되는 국가의 이념이나 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내세우면서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강력한 반공 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북한 역시 대남 혁명 전략, 다시 말해서 남한 사회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유도하는 전략을 쓰게 되면서 무장 간첩을 파견하는 등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악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수업 시간에 김신조를 비롯한 여러 북한의 무장 공비가 청와대를 침투하려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 배운 적 있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네, 1.21 사태라든지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 울진 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 어떤 냉전 체제가 미국에서부터 완화되어 가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베트남 전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 닉슨이 한 가지 외교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죠? 앞으로 미국은 아시아에서 군사 개입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선언이 바로 닉슨 독트린이었고, 이것은 공산권 국가들에게 보내는 평화의 메시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닉슨 독트린 이후에
1970년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철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동아시아를 둘러싼 냉전의 갈등, 냉전 체제는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후에 박정희 정부에게 남한도 북한과의 대화를 할 것을 권고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되느냐? 지금까지 박정희 정부가 여러 차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었던 중요한 명분은 바로 남북 간의 긴장 관계 덕분이었어요. 그죠? 특히 삼선 개헌 이후에 세 번째로 대통령이 되었던 박정희 정부의 경우에도 여전히 이 반공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자신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삼선 개헌 이후에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권고하는 등 냉전 체제가 완화되게 되면서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장기 집권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계속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공이 아닌 새로운 명분을 내세울 필요가 있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1960년대 여러 차례 있었던 군사 도발 큰 성과 없이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죠? 게다가 남한과의 긴장 관계를 조성하면서 군사비 지출이 과다한 까닭에 북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을 겪게 되면서 언제까지 대결 구도를 유지하면서 남한과의 긴장 관계를 통한 북한의 김일성 정권의 정당화를 이루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남북한의 공동의 이해관계 속에서 나온 선언, 그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배운 기억이 나시죠?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한 당국자 간의 합의를 이룬 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산가족의 만남을 추진하기 위해서 71년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된 것을 계기로 1972년에는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었어요. 여기에서 남북한 당국자들이 만나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하자라는 통일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다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중상 비방 무력 도발 중지 여러 방면에서 남북 간의 교류를 실천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만 보자면은 조만간 남북 간의 이러한 평화와 화해를 이루기 위한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하였듯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배경은 남북한 모두 자신의 독재 체제를 장기간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서는 통일에 대비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에게 초헌법적인 권한을 부여한 유신헌법을 발표하면서 독재 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북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하면서 김일성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남북한의 대화는 사실상 중단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독재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을 때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심화되고 통일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이라든지 예술단 교환 같은 이런 어떤 교류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모두 일회성 행사에 그쳤고요.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어떤 장기적인 노력이나 이런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다시 민간을 중심으로 한 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방금 이야기했던 그 패턴 그대로 가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일부 종교인과 대학생이 북한을 방문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북한 정권 쪽에서는요,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한 쪽의 민간인을 여러 차례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남한에서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문익한 목사 같은 분이 서울에서 홍콩을 거쳐서 북경을 통해서 베이징을 통해서 평양에 방문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고요.
임수경 씨라는 분인데 대학생 때 이 임수경 씨라는 분이 남한 대학생을 대표해서 어디로 갔더라? 일본으로 가서 서독으로 가서 동독에서 소련을 거쳐서 평양을 방문했던 사건이 바로 대학생 임수경의 방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절대로 이제 북한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줬고요. 이들은 자신들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평화 통일로 가기 위한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담입니다만은 이 임수경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사는 집에 예쁜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북한에서는 이 남한의 대학생을 초청해서 북한 체제의 우수성을 더욱더 주민들에게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의외로 이 사람이 굉장히 잘 사는 집의 예쁜 딸의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방문이 오히려 북한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주었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해요. 나중에 국회의원으로 잠깐 있었다가 지금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점차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1990년대를 전후로 해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남한도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지금까지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던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외교 관계를 맺어나가는 북방 정책 같은 것들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던 북한은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남북 간의 대화에 나서는 이런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넘어갈게요. 자, 잠깐만요. 아까 얘기를 네. 자, 그러면서 1990년부터 여러 차례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전개가 되면서 91년에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거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나나요? 안 나죠, 그죠? 시험이 끝났으니까, 그지?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 모두 공식적인 국가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협의서, 이른바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것이 1991년에 채택이 되기도 합니다. 자, 수능에서 시험 문제 주로 어떤 패턴으로 나오냐면은요, 이와 같은 남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어느 정부 시기는 그리고 이 정부 시기에 있었던 1, 1, 2, 3, 4, 5번 중에 골라라 라는 식으로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7.4 남북 공동선언의 내용을 보시면은 TV가 꺼진 거지? 녹화가 꺼진 거 아니지? 네. TV가 꺼지면 다시 키면 되는데 녹화가 꺼지면 다시 녹화해야 돼서 어떤 사람이 칩방 거를 체킹을 했나? 이 마지막 녹화는 또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오류가. 네? 에이, 젠장을. 아니 이게 걸리적거려가지고 이거 안 쓰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할 수 있어. 됐다. 됐어요. 네. 뭔 얘기 하다가?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보시면은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이를 고르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을 보시면은 노태우 정부 시기에 이를 고르면 된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는요, 7.4 남북 공동성명의 통일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비핵화 공동선언의 체결로도 이어지게 돼요. 핵무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등장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시험하거나 생산하거나 보유하지 말도록 하자라고 하는 합의를 이룬 것, 핵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로 약속을 한 게 바로 비핵화 공동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 핵과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1993년에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라고 하는 것을 탈퇴하게 되면서 남북 관계가 냉각이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자, NPT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1968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핵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활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전 세계적인 핵 전쟁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인류가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거나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조약이 바로 NPT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1968년에 맺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나라들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말자라고 하는 조약이 바로 NPT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조약은 그 처음에 맺어질 때 자체로 뭔가 문제가 있었어. 왜 너네만 핵무기를 가져? 너네만 안 들은다면은 그러면 너네만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 협박하겠다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조약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후에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었어. 그럼 이거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또 미국이랑 친한 나라들이다 보니까 예외로 인정하는 등 이런 어떤 모순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럼 왜 우리나라는 핵무기 못 만들게 해? 라고 하는 이런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진 조약이 NPT이긴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북한 쪽에서 93년부터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서 남북 간의 관계가 냉각이 되고 국제적으로 북한이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시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죠? 독재 정권과 보수적인 정권 시기에는 남북 간의 관계가 악화되다가 뒤에 뒷장 안 나왔니? 남북 간의 관계가 악화되다가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을 때 남북 간의 평화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더라라는 이런 패턴을 보인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잠깐만, 그것도 안 나왔다. 오늘따라 녹화에 지장이 많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김대중 정부의 경우에는 진보적인 정권으로 분류되는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 추진이 되어 이른바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종종 나와요. 왜 햇볕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차갑게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따뜻하게 햇볕을 쪼이는 것처럼 남한의 북한에 대한 경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이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완화시키겠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햇볕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계기가 된 것은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소떼 방북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들어봤나요?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가운데 현대그룹 있죠, 그죠? 그리고 그 현대그룹을 세운 사람이 정주영이라고 하는 초대 그룹 회장이에요. 이 사람은 북한이 고향인 사람이거든요. 젊었을 때 자기 여동생 시집 보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소를 판 돈을 사업 자금으로 삼고 가출해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해서 현대그룹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정주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가 발표되자 내가 아버지한테 진 빚을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 1,001마리를 끌고 북한을 방문을 해서 소를 기증했던 사건이 바로 정주영의 소떼 방북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후에 남북 간의 경제협력 사업에서 현대그룹이 독점적인 사업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현대그룹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남북 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루어진 게 바로 199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들어봤나요? 네, 북한에는 금강산이라고 해서 예로부터 경치가 좋기로 유명한 산이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 사업이 이러었던 정주영의 소떼 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러었던 경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2000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을 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분단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채택이 되어 소떼방북, 햇볕정책, 6.15 남북 공동선언 요 내용을 보시면은 김대중 정부의 시기에 이를 고르면 되겠구나 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대결 구도에서 화해와 협력 단계로 전환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남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와 북한이 주장하는 남한이 주장하는 연합제와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통일 방식에 대해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인정하고 합의하기로 한 것이 바로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연합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EU의 모습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국가이지만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게 현재 유럽연합 EU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 통일을 추진하는 게 남한 쪽의 주장이고요. 북한에서는 연방제, 미국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여러 개의 주들이 있지만 그 주를 통합하는 연방 정부가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게 북한의 주장인데 이 둘의 공통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평화 통일에 대해서 합의해 나가기로 한 것이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으로 남북 간의 교류가 확산되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김대중 정부에 이어서 등장한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요. 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어받아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대표적인 경제 협력 사업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뭐냐면은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과 그리고 개성공업지구 조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은 왜 하게 되었느냐? 우리나라는 섬나라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나라 섬나라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원래 한반도는 대륙과 연결이 되어 있는 반도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대륙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 육지를 통해서 대륙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 바다를 통해서 해상 교류도 가능한 게 바로 반도라고 하는 지역적, 지리적 특성을 가진 곳이란 말이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어때요? 섬나라랑 다를 바가 없죠. 그죠? 북한으로 가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섬나라랑 다를 바가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예전에 6.25 전쟁으로 끊어진 이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 같은 철로를 복구를 해서 다시 육상교통으로 대륙과 이어질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사업이 바로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차를 타고 러시아, 중국을 거쳐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교통 인프라를 만들고자 했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연결이 되기는 했어요. 기차를 타고 가려면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아직까지 전혀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한 게 바로 이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지게 된다면 언젠가 기차를 타고 유럽 여행을 가는 날이 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를 만들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성공업지구, 이른바 개성공단 조성은 무엇이냐면요. 개성, 여기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개성이거든요. 개성은 경기도예요. 경기도.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평안도 사투리 쓰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개성 사람들의 경우에는 경기도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랑 비슷한 말투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남한과 가까운 지역이 바로 이 개성이라고 하는 곳이죠. 자, 그래서 서울과 가까운 개성에다가 남한 기업들이 가서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값싼 인건비를 이용을 해서 노동력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해내는 경제협력 사업, 그게 바로 개성공단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남한 기업들은 값싼 인건비로 물건을 생산해내고 북한의 경우는 이걸 통해서 돈을 벌면서 자본주의를 학습시키자, 그래서 평화통일로 가는 경제교류를 만들자라고 해서 추진된 게 바로 이 개성공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로 개성공단이 조성이 되고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서 제품을 생산해내기도 하였었죠. 자, 이후에 금강산을 지금까지는 바다를 통해서 가고 있었는데 육상 교통로도 개통을 하게 되면서 금강산 육로 관광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개성 관광이라든지 스포츠 교류라든지 개성의 고려시대 유적을 공동으로 발굴조사하는 등 경제, 문화 적으로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던 시기가 바로 노무현 정부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2007년에는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평양을 방북해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14 남북정상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뛰어넘는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남북관계를 더욱더 확대 발전해 나가기로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자, 나아가
따라서 서해 지역에 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들기로 합의를 해요. 그러면서 한강 하류 지역을 공동 어로 수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남북한이 평화롭게 함께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라는 데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기도 했습니다만은 노무현 정권 이후로 가게 되면서 남북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이런 어떤 평화협력 사업들이 여럿이 다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보수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요.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탄도간 실험, 그러니까 핵무기를 미사일로 발사를 하는 이런 어떤 실험 같은 것들을 강행하게 되면서 남북 관계가 다시 차갑게 얼어붙게 됩니다. 자, 이명박 정부에서는요. 비핵 개방 3천이라 그래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후에 남북 관계가 더욱더 얼어붙는 안 좋은 일들만 계속해서 터지게 돼요. 예를 들자면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의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기억이 나죠, 그죠? 박왕자 씨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50대 여성이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숙소에서 나와서 해안가를 산책을 하다가 넘어가지 말라고 쳐놓은 녹색 철제 펜스를 넘어서 계속해서 산책을 하다가 북한 군인들이 꼼짝마 움직이지 마라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되돌아가다가 북한 군인이 쏜 총에 맞아가지고 사망했던 사건이 바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렵사리 이루어진 금강산 관광 사업도 전부 다 중단되어 버리고 맙니다. 2010년에는요.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은 모두 중단되어 버리고 말고요.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다시 높아지는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요.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요. 이명박 정부 시기의 이 대북 강경책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계속해서 잇따른 핵실험을 하게 되면서 유엔에서 대북 경제 제재를 결의하게 되어 석유를 비롯한 여러 자원들을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제 제재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2016년에는 마찬가지로 힘들게 만들었던 개성공업지구가 폐쇄되어 버리면서 남북 간의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었다라고 해요. 재밌는 거는 지금은 이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모두 놓고 왔던 생산 시설을 북한에서 활용해서 물건을 만들고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간혹 뉴스를 통해서 들리긴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긴장이 다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게 되죠.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화해 협력을 방안을 발표하게 되죠. 그러면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수단과 예술단을 파견하는 것을 계기로 2018년에는 판문점과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국방위원장 맞나? 김정은 뭐지? 공식 명칭? 네, 아무튼 둘이 만나는 남북 정상회담이 세 번째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를 하고요. 핵 없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랑 셋이 만나서 6.25 전쟁을 최종적으로 끝내기 위한 종전 선언을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뭔가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의 합의를 거부하면서 결국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후에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다시 북한 쪽에서 여러 차례 핵무기를 실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서 또다시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었는지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통일이 되는 날을 과연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떠한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연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2023학년도 함께 공부했던 한국사 수업 모두 끝이 났고요. 이 마지막 수업을 그래도 1년 동안 수업을 가장 열심히 들어준 10반에서 녹화할 수 있게 돼서 무척 참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1년 동안 선생님과 함께한 한국사 수업이 여러분들의 대입과 그리고 인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과 앞으로 또 수업을 하는 날이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모두 하는 일들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잘 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